국어학 수능특강 제7강 2점 테스트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해안, 이곳이 해안이네요. 이곳이 해안이지요. 육지하고 바다가 맞닿은 해안, 해안에 나란하게 바람이 지금 해안과 나란하게 불고 있습니다. 나란하게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 때 표층해수의 이동, 표층해수 이동 방향을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데 표층해수가 연안으로부터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표층해수 이동과 수온 분포, 수온 분포는 등수원선, 온도가 같은 지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것이 등수원선인데 이 문제에서는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에크만 수송, 에크만 수송은 이 문제에서와 같이 바람이 계속해서 불 때 이 표층해수는 이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방향 또는 왼쪽 직각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에크만 수송인데 북반구의 경우는 이 풍향에 대해서 표층해수가 평균적으로 오른쪽 직각방향,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이 문제에서의 그림은 이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북반구는 이와 같이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방향, 남반구에서는 이 풍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방향, 표층해수가 평균적으로 풍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남반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그림의 해역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에크만 수송, 풍향에 대해서 직각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에크만 수송인데 북반구는 평균적으로 표층해수가 오른쪽 직각방향, 오른쪽 직각방향, 오른쪽 직각 90도. 그 다음에 남반구의 경우는 풍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표층해수가 평균적으로 왼쪽 직각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90도. 이것이 바로 에크만 수송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북반구의 경우는 전향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방향으로 평균적으로 작용하고 남반구는 풍향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왼쪽 직각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표층에서는 표층해수가 연안으로부터 먼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풍향에 대해서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 직각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북반구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해수면의 높이에 대해서 물었는데 표층해수가 연안에서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하면은 B 지점에 해수면의 높이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A 지점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염의 그 양을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이 표층해수가 연안에서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하면은 이곳을 표층해수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서 찬 해수가 이렇게 올라오지요. 이 찬 해수는 그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져 가지고 산소를 용존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심층에서는 영양염류도 심층에서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온이 낮아 가지고 용존 산소량이 많아서 영양염류도 풍부합니다. 영양염류
염류, 풍부. 그래서 이 부분, B 부분에서도 영양염류가 풍부한 그런 해수가 됩니다. 그래서 영양염류의 양은 B 부분이, B 지점이 A 지점보다 풍부하게 됩니다. A 해역보다 B 해역이 더 풍부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수원 비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는데, B 해역은 찬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수온이 낮지요. B 해역의 수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A 해역 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등수온선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15도라고 하면은 요 등수온선은 예를 들어서 14도, 요거는 잘못 얘기했네. 여기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14도가 아니라 여기가 15도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16, 그 다음에 요 등수원선은 17, 여기는 뭐 18, 여기는 19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표층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B 지점보다 A 지점으로 갈수록 수온은 높아집니다. 2번 그림 가와나는 북반구의 어느 해양 위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반구라고 그랬죠. 그런데 북반구의 경우는 중심에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에 저기압이 자리 잡으면은 이와 같이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그림에서 중심이 고기압이면 주변은 저기압이 되지요. 그런데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쏠리려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공기가 이동을 하려는 그런 힘, 그거를 기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기압 경도력,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 차에 의해서 고기압 쪽에 있는 공기가 저기압 쪽으로 쏠리려는 힘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기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기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바람은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로 불지 못하고, 이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 평균적으로 오른쪽이면 이제 요 방향이죠.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바람이 이 전향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시계 방향의 바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고기압성 바람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는 표층 해수의 용승이 일어난다.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에크만 수성에 대해서 배웠죠. 에크만 수성의 경우, 북반구의 경우, 에크만 수성은 북반구의 경우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 표층 해수가 풍향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이 그림에서 이 검은색 화살표가 바로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는 표층 해수의 흐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중심을 향해서 해수가 모여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해수면은 다시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침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고기압 지역에서는 중심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은 수렴이 일어나 가지고, 표층 수렴이 일어나 가지고 침강하는 그런 현상, 해수가 침강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니은 용승이 아니라 침강이죠. 침강.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 저기압이 자리 잡았을 때 이때도 에크만 수성이 일어나는데, 북반구의 경우는 이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그림과 같이 이 검은색 화살표가 바로 에크만 수송,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검은색 화살표는 에크만 수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기압 지역에서는 여기는 고기압이고, 저기압 지역에서는 발산이 일어나죠. 중심으로부터 해수가 바깥쪽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이동하기 때문에 발산이 생깁니다. 표층 발산. 여기서는 표층 수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발산이 일어나 가지고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중심에 있는 바닷물이 주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해수면은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납니다. 근데 용승이 일어날 때 이 찬해수가 올라오죠. 찬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지역은 서늘한 날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해양에서는 찬해수가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서늘한 날씨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3번 그림 가원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열대 태평양의 대기 대순환을 순수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하다고 그랬죠. 무역풍이 약한 시기가 엘니뇨입니다. 근데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엘니뇨 시기에는 약합니다. 가그림이 바로 엘니뇨 시기입니다.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가지고 높아졌던 이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 쪽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강수 구역이 이쪽 동태평양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때가 그래서 엘니뇨 시기고 나아가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기업 무역풍의 세기 가가 나보다 강하다가 아니고 약하다지요.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에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동태평양 쪽은 오른쪽이 동태평양 쪽이 됩니다. 왼쪽은 태평양 가운데서 보았을 때 서쪽이 되기 때문에 서태평양, 오른쪽이 동태평양이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이 무역풍이 엘니뇨 시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쪽 동태평양 쪽의 해수면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보충하기 위해서 밑으로부터 찬 해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연안 용승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찬 해수가 올라오게 되면 바로 수온약층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온약층의 깊이는 얕아집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에서의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가가 나보다 깊다. 맞습니다. 평상시는 찬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동태평양 쪽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얕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태평양에서의 강수량을 물었는데 동태평양에서의 강수량이 많으려면은 동태평양 쪽에 상승기류가 발생이 돼가지고 구름이 형성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강수량은 엘니뇨 시기가 평상시보다 많다. 맞습니다. 4번 그림 가원하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태평양에서의 표층 수온 편차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다는 어느 해 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그림은 수온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쪽이 동태평양이라고 그랬죠. 이쪽이 동태평양이 되고 이쪽이 서태평양 쪽이 되는데 동태평양 쪽의 색깔이
하얗게 나타났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가 엘니뇨죠. 이때가 엘니뇨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쪽 동태평양의 수온이 검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온 편차가 검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은 라니냐 시기로 봐야 됩니다. 라니냐. 이때는 엘니뇨.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해져 가지고 이 북적도 해류라든가 남적도 해류가 서쪽으로 잘 흘러가지 못해 가지고 찬 해수가 이렇게 용승하는 연안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라니냐 시기는 반대로 무역풍이 강해서 이 동태평양 표층 해류가 서태평양 쪽으로 평상시보다 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연안 용승이 활발하지요. 찬 해수가 다량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 그림을 보면은 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쪽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가 평상시보다 하얗게 표시됐으니까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동태평양 쪽에서 해수면이 높게 나타나는 시기는 엘니뇨 시기일까요? 아니면 라니냐 시기일까요? 엘니뇨 시기죠. 무역풍이 약한 시기. 이쪽에 따뜻한 해수가 이쪽에 많이 머물러 가지고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는 바로 엘니뇨 시기입니다. 엘니뇨 시기는 평상시보다 이쪽 동태평양 쪽의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자, 기억. 남북적도 해류는 언제 더 강하냐고 물었는데 라니냐 시기가 더 강하지요. 그래서 나보다 가가 틀렸죠. 나보다 가일 때 약하다. 기억 틀렸고, 페루 연안의 용승이 활발할 때에는 라니냐 시기라고 그랬죠. 이때는 무역풍이 강해서 페루 연안의 찬 해수가 활발하게 용승을 해가지고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가일 때 강하다. 틀렸죠? 나일 때가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다는 나보다 가일 때 관측한 것이다. 다는 엘니뇨 시기에 관측한 것이라고 그랬죠. 엘니뇨 시기는 가지요, 가. 그래서 나보다 가일 때 관측한 것이다. 디귿만 맞습니다. 5번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중 어느 한 시기의 표층 수온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태평양인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볼 때 왼쪽이 서쪽이 되지요. 그래서 A는 서태평양 쪽이 되고 B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볼 때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태평양 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온 편차를 보니까 동태평양 쪽에서는 플러스 값으로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엘니뇨지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게 나타나는 시기 엘니뇨입니다. 기억 맞습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이쪽 동태평양 쪽의 수온이 상승해 가지고 이쪽에 저기압이 자리 잡습니다. 저기압이 넓은 폭으로 자리 잡아 가지고 상승 기류가 발생이 되지요. 그래서 구름을 형성해 가지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서태평양 쪽은 따뜻한 해수가 오히려 동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고기압이 형성되죠. 그러면서 하강기류가 발생이 돼 가지고 강수량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가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 시기가 엘니뇨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동태평양 쪽에서 연안 용성이 둔화되지요. 그러면은 동태평양 쪽과 서태평양 쪽의 수온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압 차이도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니은 A와 B 해역의 기압차를 물었는데 평상시보다 작아집니다. 작은 이유는 무역풍이 엘니뇨 시기에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이 동태평양에 찬해수가 올라오는 연안 용성이 잘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압 차이도 줄어들게 되지요.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 해역 서태평양이 되는데 A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엘니뇨 시기는 이쪽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오히려 동태평양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A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평상시보다 얇아지지요. 두껍다가 아니라 얇답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화되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 높아졌던 해수면 서태평양 쪽에 평상시 높아졌던 해수면이 동태평양 쪽으로 흘러가지고 오히려 따뜻한 해수가 오히려 동태평양 쪽으로 흘러가서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서태평양 쪽에서는 얇아집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6번 그림 가완하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열대 태평양의 연직 수온 분포 수직 방향의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가그림에서는 이쪽 서태평양 쪽하고 이쪽 동태평양 쪽하고의 표층 수온 차이가 거의 없네요. 거의 한 28도로서 같습니다. 이때가 바로 엘니뇨지요. 엘니뇨. 그리고 나그림에서는 서태평양 쪽의 수온은 28도로 높은데 이쪽 동태평양 쪽의 수온은 14도보다는 조금 높지만 아무튼 굉장히 낮지요. 그래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 차이가 커지는 시기가 바로 나인데 이때는 라니냐 시기죠. 라니냐 시기에는 무역풍이 강해져 가지고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흘러가 가지고 찬 해수가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온이 낮아지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가보다 나 시기에 더 큰 값, 라니냐 시기에 더 큰 값을 갖는 것만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 남북쪽도 해류의 세기, 그렇죠. 라니냐 시기가 남북쪽도 해류의 세기가 강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 차이, 라니냐 시기에 커지지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를 물었는데 조금 전에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해져서 동태평양의 표층 해류가 서태평양 쪽으로 강하게 흘러가고 찬 해수가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뚜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이 등원산 간격이 조밀한 부분이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온 약층인데 수온 약층이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서태평양 쪽은 그대로 깊은 곳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데 동태평양 쪽에서는 찬 해수가 올라와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굉장히 얕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차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깊이 차이,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차이 또한 커지게 되지요. 이건 맞습니다.